네, 안녕하세요. 청하수입니다. 사실 조조의 천하대학인 이미지를 가장 확고부동하게 만들어 주었던 실제 역사적 사건은 서주에서 그가 벌린 일이죠. 오늘은 그 진짜 실체적 이야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인물이 그때 당시 서주를 다스리던 도겸이라는 사람입니다. 도겸을 모르고 서주권을 이야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도겸을 잘 모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도겸이 그냥 허구의 삼국지 연희만 보고 유비한테 서주 넘겨준 마음 좋은 동네 할아버지 인이 군자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역사서에 기록된 그의 실체는 보통들 아시는 것과는 천양지차입니다. 오서 도겸이 결혼할 때 그 장모가 장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왜 도겸같이 오만하고 절도도 없는 이에게 우리 딸을 보낸단 말입니까?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성격이 상당히 거친 사람이었다는 것인데 정사 삼국지는 관리로서 도겸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었는지를 보다 더 세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사 도겸전 도겸은 자주 도의를 위배하는 일을 하고 곧잘 감정에 따라 행동하곤 했다. 자사였음에도 충성스럽고 정직한 사람은 멀리하고 아첨하는 사악한 소인배들만을 도겸은 가까이하여 그들을 임용하곤 했다. 도겸이 다스리면서 형법과 정치는 형평을 잃었고 선량한 사람들이 계속 도겸에게 박해를 받았기에 형세는 점점 혼란스러워져 갔다. 굉장히 평이 안 좋죠. 근데 이건 또 다른 정사인 후한서도 마찬가지예요. 후한서. 도겸이 신임하는 것은 그 직무를 잘 행하는 자들이 아니었기에 언제나 형벌과 행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별가종사 조욱은 이름 높은 선비로 충의 정직하였기에 도겸은 이를 가까이 하지 않았고 조갱 등은 참언이나 일삼는 소인배였으나 도겸이 친애하여 임용하였으므로 선량한 많은 자들이 이들에게 위해를 입었다. 착한 사람들이 도겸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위해를 입었다라는 정사사서의 기록. 또 사람들이 마치 도겸이 무슨 굉장히 나라에 충성스럽고 욕심없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한실붕 충성의 화신 유비에게 넘겨졌다는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매우 안충성스러웠고 엄청난 탐욕의 기회주의자였다라는 것 또한 실제 역사 기록이에요. 역시 정사, 동탁의 난이 발발하자 각 주와 군의 병사들은 동탁을 토벌하기 위해 일어났다. 황제는 장안으로 수도를 옮기고 사방과 연락을 끊었다. 그러나 도겸은 사자를 보내어 샛길로 가서 황제에게 공물을 바쳐 안동장군 서주 자사로 승진했다. 어떻게든 출세하려고 열심히 샤바샤바 하는 모습인데 근데 뭐 이거야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이후에 이런 아주 경악스러운 일도 벌입니다. 서주의 하비사람 궐선은 스스로 황제 천자라고 칭했다. 지금 궐선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도적대 두령이죠. 무제기 서주 하비 궐선이 무리 수천 명을 모으고 천자를 자칭했다. 그러니까 수천 명 정도를 거느리는 도적 두령인데 지금 한나라 황제가 있음에도 있건 말건 내가 황제하겠다 이러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역적입니다. 그런데 많이들 충성 인이 군자라고 알고 있는 도겸이 지금 하비가 있는 서주에 이 궐선하고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도겸이 명색이 한나라 천자로부터 임명받은 관리로서 이 황제를 자칭하는 역적 궐선을 어떻게 조치하냐? 도겸은 궐선과 연합하였다. 지금 황제 참칭하는 역적 궐선하고 도겸이 손을 잡았다. 연합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주의 관리면 주에서 반역 일으킨 사람을 토벌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고 역적하고 손을 잡았다. 이게 도겸이라는 사람의 역사적 기록, 그 실체라는 거죠. 충성, 인의, 도덕 그런 거 없고 역적이건 뭐건 내 이익에만 부합하면 손을 잡는다. 오로지 실리, 출세 이런 것만을 바라보고 움직인 인물이라는 게 사서의 기록입니다. 도겸도 역적이죠. 역적하고 손잡으면 그게 역적 아닙니까? 다른 게 역적이 아니죠. 도겸은 이익을 위해서라면 역적이 되는 것도 서슴지 않았던 인물이라는 기록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역적도 역적인데 더 큰 문제가 다음 기록에 나와요. 이 역적 행위조차도 약과로 만드는 악행의 기록이 이제 나오는데 정사, 도겸은 궐선과 연합한 후 약탈을 일삼았다. 역적하고 연합하는 것도 모자라
죄 없는 백성들을 이 도적 두령하고 손잡고 함께 마구 약탈을 했다는 겁니다. 자사로서 도적 두령의 약탈을 방조한 걸 넘어서 아예 같이 백성을 약탈했다. 이 기록대로라면 도겸은 백성이고 뭐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차없이 선량한 백성을 희생시키는 잔인한 권력자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오늘 테마와 관련하여서 보자면 이 궐선과 연합해서 함께 약탈을 어디를 약탈했냐? 조조가 다스리는 지역 백성들을 약탈했습니다. 정사, 무제기, 서주목 도겸은 궐선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 태산군의 화현, 비현을 차지하고 임성을 공략했다. 여기가 조조가 다스리던 연주 지역이에요. 근본 없는 괴도적과 손잡고 조조 땅의 백성들을 처참하게 유린했던 도겸이라 이겁니다. 즉 서주의 비극 이전에 먼저 있었던 건 연주의 비극이죠. 도겸의 서주에서보다 조조가 연주목으로 있던 연주의 비극이 더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후일 벌어진 서주 대만행은 조조가 한 행위지만 그 전에 도겸의 연주 만행이 있었다. 근본 없는 괴도적과 함께 와서 자신의 연주 백성들을 도겸이 가차없이 와서 도륙하니까 조조 입장에서는 분노가 안 들 수가 없는 건데, 근데 이후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정사, 이후 도겸은 궐선을 배신하고 그를 죽인 후 궐선의 군대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이걸 보고 도겸이 한때 역적 동조 행위를 한 건 궐선을 제거하기 위한 한때의 계략에 불과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도겸 옹호론도 나오기도 합니다만, 뭐 역적 행위야 그런 논리를 핀다고 쳐도 도저히 옹호가 안 되는 건 약탈이죠. 궐선의 백성 약탈을 도겸이 함께 같이 했다는 이 기록은 어떠한 이유를 들어도 도저히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역사 기록상 도겸은 명백한, 보시다시피 악인이에요. 삼국지 연의가 선인을 악인으로 만드는 경우도 일부 있지만 반대로 악인을 선량한 인의군자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건 바로 잡아야죠. 역적, 괴도적하고 손잡고 백성 유린하고 약탈한, 그걸 같이 한 사람을 인의군자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도겸은 약탈 파트너였던 궐선의 세력까지 아우르게 되는데, 후한서 조조 아버지 조승은 서주 낭야로 피난해 있었다. 그 무렵 도겸의 장수가 서주 동해군 은평현을 지키고 있었는데 도겸 장수의 사졸들이 조조 아버지 조승의 재물에 눈이 뒤집혀 조승을 습격해 죽였다. 또 다른 기록도 있어요. 위호의 오서, 조조가 아버지 조승을 영접할 때 보낸 짐수레가 약 100여량이었다. 도겸은 도위 장계를 보내 병력 200명을 이끌고 이를 호송하게 했다. 장계는 태산군의 화현, 비현 사이에서 조승을 죽여 그 재물을 빼앗아 회남으로 달아났다. 세어, 조승은 서주 태산군 화현에 있었다. 조조가 태산태수 응소에게 명해 집안 사람들을 연주로 보내도록 했는데 응소의 군사가 미쳐 도착하기 전에 도겸이 은밀히 수천 기를 보내 조조 가족들을 붙잡았다. 조승 및 조조의 가족들은 들이닥친 도겸 병력들을 처음에는 응소가 영접하는 것으로 생각해 대비하지 않고 있었다. 도겸의 군사가 도착하여 먼저 조조의 동생 조덕을 문 가운데에서 죽였다. 조승이 두려워하며 뒷담을 뚫어 먼저 그의 첩을 내보내려 했으나 첩이 비대하여 적시에 벗어나지 못했다. 조승은 측간으로 달아났으나 첩과 함께 해를 입었고 결국 온 집안 사람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다. 태수 응소는 이후 자신에게도 화가 미칠까 두려워하여 관직을 버리고 원소에게로 갔다. 그 뒤 조조가 기주를 평정했을 때 응소는 이미 사망한 뒤였다. 지금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 후한서 도겸 장수의 병사들이 재물에 눈이 뒤집혀 조조 아버지를 참살했다. 2. 오서 도겸의 장수 장계가 조조 아버지를 죽이고 재물을 탈취한 후 도망갔다. 3. 세어 도겸 본인이 아예 조조 가족을 몰살시키려고 일부러 병력을 보냈고 그 도겸 병력 손에 조조 아버지와 조조 동생 등이 참살당했다. 뭐가 정확한 진실인지는 각자 의견이 다를 텐데 세어는 아예 도겸이 직접 조조 가족을 죽이라고 시켰다는 거죠. 다만 세어는 민간에서 돌았던 이야기들, 즉 민담 모음집이긴 해요. 이렇게 자신 지역 백성들을 도겸에게 도륙, 유린당한 데 이어 조조 본인의 아버지도 이러한 사유들 중 하나로
비참하게 세상을 뜨자 조조가 도겸에 대한 보복 공격을 나가게 되었던 겁니다. 이후 벌어지는 조조의 보복 실제 사서 기록을 봅시다. 도겸이 결코 만만한 세력이 아니었기에 조조도 이때 보복전에 나설 때 자신의 명운을 걸고 나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오서 조조는 도겸을 토벌하려고 생각했으나 그가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두려워했다. 정사, 조조가 도겸을 정벌하러 갈 때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장막에게 가서 의지하도록 하시오. 조조는 그리고 장막을 만나서는 서로 마주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 친근함이 이와 같았다. 하지만 이렇게 강했고 또 조조 이외의 상대에게는 잔악, 간교, 강력한 모습을 곧잘 보였던 도겸이었지만 묘하게 조조에게만큼은 그 힘을 잘 발휘하지 못합니다. 정사, 조조는 도겸을 정벌하고 10여 개의 성을 공격 함락했으며 팽성에서 도겸과 크게 싸웠다. 도겸의 군대는 패한 후 도주하였는데 죽은 자의 수가 수만 명이나 되었으며 사수는 시체로 막혀 물조차 흐르지 않았다. 후한서, 조조는 도겸을 공격하여 팽성의 부양을 격파하였다. 도겸이 퇴각하여 담에서 농성하자 조조는 이곳을 공격하여도 함락하지 못하여 퇴각하였다. 조조는 돌아가는 길에 지역들을 함락하며 모두 도륙하면서 갔는데 조조의 공격에 죽은 자가 10만에 달하였고 닭이나 개도 남기지 않았으며 사수는 이 때문에 물이 흐르지 않게 되었다. 이후 5개 현의 성곽에는 사람 그림자가 보이지 않게 되었다. 나중에 다시 공격합니다. 조조는 이후 순후 정욱에게 견성을 지키게 하고 다시 도겸을 정벌하여 5성을 함락시키니 공략한 땅이 서주 동해군에까지 이르렀다. 돌아오는 길에 동해군 담현을 지나는데 도겸의 장수 조표가 유비와 함께 담 동쪽에서 조조를 요격했다. 그러나 조조가 이를 격파하고 마침내 동해군 양분현을 공격해 함락시키고 지나가는 길에 잔륙하며 사람들을 참살한 곳이 많았다. 지금 사서 기록상으로는 조조가 해친 사람들 숫자가 10만이었다, 수만이었다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10만, 수만 등등 조조도 역시 어마어마한 대학행을 저질렀다. 이것도 역사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조조가 한 것은 명백하고 도겸도 약탈과 악행을 했죠. 도겸이 악인인 것 역시 사서 기록상으로 분명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조조 악행의 변명은 될 수가 없습니다. 정사삼국지 주석 동진시대 역사가 손성은 이렇게 말했다. 무릇 죄악을 정벌하여 백성을 위로하는 것은 예로부터 아름다운 법도이다. 그러나 도겸의 죄로 말미암아 그 속부를 잔륙한 것은 과오이다. 지금 도겸이 먼저 죄를 저질렀다. 도겸이 먼저 잘못을 했다는 건 손성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왜 백성한테 화풀이를 하냐 이거죠. 보복을 도겸한테 해야지 왜 죄 없는 백성에게 하냐. 애누리 없는 정확한 평가죠. 도겸 잘못을 왜 백성한테 화풀이를 합니까? 백성이 무슨 죄예요? 영웅의 조건은 나 한 사람의 이익, 나 한 사람의 감정, 슬픔 이런 것보다도 천하 만민을 더 위하는 것이 영웅이죠. 조조는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사연, 자신의 상황보다 천하 백성들의 목숨을 더 아래에 놓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일 수밖에 없고 사실 이 행위 하나만으로도 조조는 영웅이 되긴 어려워요. 승리자는 될지언정. 적어도 이 건에 대해서만큼은 조조를 옹호하는 어떠한 논리도 나올 수가 없다. 사람을 이렇게 해쳤는데 뭘로 이걸 핑계를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단 도겸도 천하의 악인이었다. 조조도 비난하고 도겸도 같이 비난해야 한다. 이런 겁니다. 무슨 인의군자, 도겸 이런 거 없어요. 조조가 서주 만행이라면 도겸은 연주 만행의 장본인인 것이죠.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왜 발생하냐. 당대 군웅들이라는 인간들 상당수가 조조 도겸 같은 마인드였어요. 즉 백성 목숨을 우습게 알았다 이거죠. 삼국지 시대를 휘저었던 군웅들이 대거 함께 모였던 게 바로 반동탁 연합군이었잖아요. 삼국지 연의에서는 무슨 정의로운 영웅들의 연합처럼 이미지를 만든 반동탁 연합군 같은 경우도 정사, 관동의 여러 주와 군에서 반동탁 연합군 병사들이 일어났는데 병력 수십만 명이 모두 형량과 한해로 모여들었다. 그런데 장군들은 서로 일관되게 행동하지 않아 군대를 풀어
약탈을 자행하여 백성들 중에 죽은 자가 절반이나 됐다. 형량 한 해 주민의 절반을 참살했다는 거예요. 반동탁 연합군이란 작자들이. 조조가 일으킨 서주 대참극, 도겸의 연주 만행, 반동탁 연합군의 무차별 백성 참살. 결국 근본 이유는 당대 군웅 지배층들이 백성의 목숨을 우습게 알았다는 것이죠. 조조의 위나라가 그 자손 때에 이르러 왜 길게 못 가고 금방 망했냐? 보통은 그걸 사마이라는 한 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추죠. 보통 우리가 역사를 볼 때 권력자들이 뭘 했다, 권력자가 어땠다, 권력자 역학 구도로만 바라보는데 사실 그 밑에 잔잔하게 거대히 흐르고 있는 건 바로 바다와 같은 민심입니다. 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강한 것, 가장 크게 역사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백성이에요. 권력자가 아니라 언제나. 왜 조씨 위나라가 금방 망했을까? 사마의도 사실 조조의 부하였죠. 사마씨 진나라도 사실은 위나라 시즌2에 불과했던 것이고 그들도 결국 금방 망했죠. 그리고 그들의 영역은 타 민족들에 의해 탈탈 털려 그 유명한 5호 16국 시대가 오는데 왜 조씨 위나라, 사마씨 진나라가 그렇게 금방 망하고 혼란만 반복하다가 결국 이 민족에게 탈탈 털리는 시대가 도래했을까? 짓밟아서 힘으로 눌러 놓으면 그 힘이 강할 때는 누를 수 있겠지만 눌리는 사람의 힘이 약할 때는 그 상태가 지속되겠지만 그건 결코 오래 가기 어렵다는 것이죠. 구조적으로. 짓밟아서 이기면 짓밟혀서 진 쪽에서는 반드시 나중에 힘이 조금이라도 살아나면 역으로 짓밟으려고 하죠. 그렇게 한때 승자가 황제가 되어서 권세 누리다가 나중에 조금이라도 빈틈 보이고 더 강자가 나타나서 그 자리를 빼앗기고 되려 역전당해 짓밟히게 되었을 때 과거에도 자신이 짓밟고 권좌를 차지했으니까 나중에 약해져 쫓겨나게 되었을 때 그 어떤 사람들도 그들을 동정해주지 않죠. 그러니까 계속 엎어치고 매치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외부 세력에 의해 원래 터전은 탈탈 털리게 되고 힘으로 세운 나라는 길게 강할 수가 없다. 오로지 인과 의로 세운 나라만이 길게 그 강함을 유지할 수 있다. 사실 이게 맹자님 말씀이거든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공자님, 맹자님 말씀을 고리타분하다고 치부하는데 진짜 무지한 이야기고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실 그분들 말씀처럼 인과 의입니다. 진정한 강함이죠. 오래오래 가는 진정한 강함은 반드시 정의에서 나온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테마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